멀티탭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콘센트가 만약에 구멍이 4개인데 난 2개만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방심하셔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2개만 사용하더라도 이 2개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전기 기기가 전기를 많이 먹어서 이 멀티탭이 감당할 수 있는 변경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4개 중에 2개를 써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멀티탭 같은 경우는 약 한 4kW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전하게 쓰시려면 2.8kW 정도만 쓰시는 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전력량들을 이렇게 더해 보셔서 이 멀티탭이 허용할 수 있는 양보다는 적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인대학교 소방방지학부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이 비 피해 말고도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들이 숨졌죠. 먼저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 밤 11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지만 불이 난 집안에 있던 어린 자매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8살과 6살 두 자매는 각각 집안 발코니 입구와 중문 입구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늦은 밤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모가 집에 자매를 데려다 놓고 다시 외출한 사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에어컨이 연결된 멀티탭 콘센트 쪽에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 아파트는 2003년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법령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대외 대상입니다. 부산에선 지난달 24일에도 부모가 새벽 일을 나간 사이 초등생 자매가 화재로 숨진 데 이어 비슷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야간 돌봄 공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자, 교수님, 이게 지금 지난달 말 그리고 맞습니다. 7월 초, 이달 초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재 원인이 멀티탭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두 화재 사건이 사실 부산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서 또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제 공통점으로 본다 그러면 야간 시간대 이제 부모들이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 있던 이제 어린이들이 사망을 한 또 숫자도 2명씩으로 똑같습니다. 사망을 했고요. 또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이 양쪽 다 두 사건 모두 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그리고 또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멀티탭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화재 통계를 볼 때는요 전기적 요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문제 또 전선의 문제, 멀티탭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화재 원인을 다 묶어서 전기적 요인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요. 그걸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원인이다. 예, 맞습니다. 화재 원인 분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멀티탭이라든지 멀티탭의 콘센트나 전선 부위 이런 곳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몰랐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화재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멀티탭 같은 데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냉방기 날씨가 뭐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냉방기기 사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냉방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듯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소비 전력이 큰 이러한 이제 기기들이기 때문에 멀티탭 같은 경우도 사실 전격 용량이라고 해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용량을 소모하는 이런 전자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연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실제로 화재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렇게 고용량의 이 전자기기들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멀티탭 사용 또 화재에 대한 위험들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탭의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들의 목숨을 잇따라 앗아간 아파트 화재. 불은 모두 멀티탭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멀티탭에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전격 전류량이 10A인 멀티탭에 15A의 에어컨과 10A의 냉풍기를 동시에 연결해 작동시켰습니다.
멀티탭 허용 전류량을 2.5배 초과한 상황. 불과 7분 30초 만에 표면 온도가 130도를 넘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 열로 인해 가지고 붙으면 이게 스파크가 튑니다. 스파크가 튀면 그때 생기는 그 현상들이 화재 현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이 때문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삼가고 에어컨 등 소비 전력이 큰 제품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벽면 콘센트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런 누전 차단 기능이 있는 고용량 멀티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선을 감아놓거나 콘센트의 코드를 헐겁게 꽂는 것도 위험합니다. 열 축적이 될 가능성도 높고 이제 이렇게 눌림이 발생을 하면 안에 이제 그 선이 이제 조금 그 절연물이 손상이 되면서 합선이 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최근 3년간 콘센트에서 시작된 화재는 전국에서 1,400여 건. 이 가운데 24%가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자, 가정, 상가에서 멀티탭이 편리하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여름철에는 그러면 멀티탭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까? 네, 앞에서도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멀티탭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콘센트 구멍에 다 일일이 꽂아가지고 꽉 채워서 쓰는 이런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문어발식 사용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콘센트가 만약 구멍이 4개인데 난 2개만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방심하셔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2개만 사용하더라도 이 2개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전기 기기가 전기를 많이 먹어서 예를 들면 이 멀티탭이 감당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격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4개 중에 2개를 써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격 용량이라고는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려면 여기에 이제 이게 전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류량을 곱하시면 이게 전력량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멀티탭 같은 경우는 약 한 4kW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게 4kW 약 한 70% 정도, 그러니까 2.8kW 정도만 쓰시는 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콘센트에 꽂아져서 각각 전기를 먹는 이 기기들의 전력량들을 이렇게 더해 보셔서 이 멀티탭이 허용할 수 있는 양보다는 적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멀티탭에 그 구멍을 끊는 콘센트 말고도 전선 부분이 심하게 구부러진다거나, 뉴스에서 맞습니다. 또 어떤 데는 또 피복이 막 벗겨져 있다거나, 혹은 또 이렇게 문지방 같은 데 끼어가지고 심하게 눌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안에서 단락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선 부분들이 좀 잘 관리가 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편리하다고 무턱대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개인 상식을 알았는데 이 4개인데 2개만 써도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 사용하는 제품의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 자, 그런데 한여름에는 에어컨 자체에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인은 뭐고 우리가 걱정할 정도입니까? 실제로 최근 이제 여름에 더위가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에어컨 관련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국내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벌써 98%에 이를 정도로 필수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재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 최근 5년 동안 에어컨 화재가 221건에서 389건으로 이렇게 1.8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선풍기 화재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선풍기 화재보다는 에어컨 화재가 훨씬 많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여름철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로만 보면 여름철 지금과 같은 여름 시기에는 하루에 서너 건씩의 에어컨 관련된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적인 요인이 대략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터가 과열된다거나 혹은 또 실외기가 과열된다거나 하는 과열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요인, 또 그리고 최초에 설치할 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설치상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주된 화재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압도적으로 7월과 8월에 화재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7, 8, 9월. 올해는 지금 한 10월, 11월까지도 계속 더울 거라는 예보도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까지도 사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부산 화재를 좀 돌아가 볼까요? 어린 자매 4명이 다 모두 숨졌는데 그 아파트는 사실은 스프링쿨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준공연도가 2005년 이전 아파트거든요. 자,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그런 참배를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들을 이제 대부분 말씀들을 하셔서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불을 빨리 끄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에 그 어린이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가 확산돼서 피해가 커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다는 부분들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곳에 두 군데에서 발생한 화재의 특성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여기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고 또 여기 어린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이었다면 화재로 커지기 이전에 상당 부분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유독가스라든지 또 시옷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먼저 많이 이제 퍼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면 중에 이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흡입을 해서 이미 중독 상태가 됐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이전에도 이미 이런 중독 상태로 위험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건 맞지만 이 사고에서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이런 사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200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2만 4천여 단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파트 외에 다른 시설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대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일반 건축물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적용되지 않은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전국에 한 2만 4천여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들을 직접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을 해줄 수 있는 한마디로 스스로를 방어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이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오히려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로라든지 기타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관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안전해지니까 이런 것들 좀 다 소급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는 건 상당히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뭐 비용적인 부분을 둘째치더라도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해서 일단 각 세대 내 천정을 다 뜯어내고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이 또 배관이 연결돼서 펌프라든지 수조를 또 놔야 되는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 구조 안전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설적인 보안이 어렵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느냐? 스프링클러는 없지만 경보 설비, 화재 감지기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한다면 화재 상황을 빨리 인지하게 해서 대피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아니더라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 제대로 작동하게끔 잘 유지관리하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또 화재 확산이라든지 또 대피를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계단실의 문이라든지 방화문, 방화구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유지되는지 또 안 된다면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물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사실 불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면 초동 대응, 빨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현장에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부분들 또 대피 유도를 하는 것들 이렇게 조금 더 하드웨어적으로 보강이 어렵다면 소프트한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7월 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소방청에서 자, 폭염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38%나 급증했다. 그래서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번 주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이제 비도 안 오고 갑자기 폭염이 되면서 이게 소위 마른 장마 아니냐. 장마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제 가뭄을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서 잠시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운 폭염이 계속되면서 화재도 그만큼 또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름철에 화재가 통상 매년마다 한 5년 동안에 한 4만 3천여 건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연 평균으로 치면 한 8,600여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 여름에 매일 한 100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화재 발생이 사실은 뭐 굉장히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예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서 화재가 굉장히 갑자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월 넷째 주에 화재가 일주일 동안 한 558건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7월 첫째 주에는 715건, 또 7월 둘째 주에는 988건으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소방청에서도요, 폭염에 대비한 어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화재 경계 단계를 발령을 해서 화재 안전에 좀 더 주의를 하라는 이런 이제 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실제로 이제 경계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는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당장 뭔가를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것보다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금 더 예방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잘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점검, 관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앞서 얘기한 우리가 냉방기기, 에어컨 같은 경우에 사용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거나 혹은 또 사람이 없을 때도 틀어놓는 것도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냉방기기 아무리 더워도 사실 일정 주기로 사실 환기도 시키시고 해야 되니까 이런 냉방기기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 여부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름철 콘센트 화재 많이 발생하니까 콘센트의 전선이라든지 콘센트의 접속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재 발생의 그래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거든요. 특히 이제 조리 중에 부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식당이나 혹은 또 가정 내에서도 이런 조리 중 부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제를 조금만 돌려볼까요? 자, 소방청이 최근에 자료를 냈는데 지난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670여 건에 이른다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 가운데 70%가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이런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 같은 PM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휴대용 이동 장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PM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 이동 장치에서 화재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급증하는 이유 뭘까라고 한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이 휴대기기의 이런 배터리보다는 용량도 크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 기기들은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충격에 노출된다거나 외부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고열에 노출된다거나 습기라든지 또 물기에 취약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타는 과정에서 이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또 세워놓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사실 배터리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화재, 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 배터리 이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80%는 대부분 외부 충격에 의한 이 배터리 손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충격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기기들보다는 화재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 그런데 전동 킥보드 다음에 화재가 많이 나는 게 전기 자전거. 그리고 그 다음이 놀랍게도 휴대폰입니다. 물론 횟수는 41건으로 엄청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41건. 이게 화재가 같은 이유로 나는 겁니까? 충격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원인들은 사실은 뭐 배터리 자체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생산될 때 이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중에 발생하는 원인들이 가장 크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충격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뭐 형태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터리 내부에 이제 단락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또 분리막이 손상
손상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예. 폭발 혹은 또 화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뭐 다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전체 수량에 비해서 사실 화재 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1건이니까 이게 많다고 볼 수 있는지. 예. 다만 이제 개인이 휴대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불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굉장히 좀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뭐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큰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처럼 터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점화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화재 만약에 발열이 굉장히 뜨거워진다거나 혹은 또 연기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불꽃이 보인다고 한다면 초기에 빠르게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들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충전 또 이런 것들 과방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예. 배터리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셀들이 굉장히 무리가 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과충전이나 과방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전 관리를 하시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 중에 가장 많이 이런 위험을 주는 것들은 떨어뜨림, 충격이 자주 가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것들도 자꾸 떨어뜨리시거나 혹은 또 모양 자체가 변형이 됐다거나 이러면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라면 휴대폰 점검을 꼭 받으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버릴 때도 잘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쓰레기 폐기장 같은 데서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버리시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 쓰레기랑 같이 혼합이 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터리를 버리실 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버리실 때 일단 방전을 시키셔서 전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실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버리시더라도 음극과 양극을 테이핑, 절연 테이프 같은 것들로 붙여놓으셔서 여기에 다른 극성이 닿아서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꼭 이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단지라는 이런 데에는 이 배터리에 대한 분들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전자기기 이 AS 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수거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배터리를 별도로 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 화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자, 마지막 우리 30초 안전 챌린지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 수칙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멀티탭 이용할 때 문어발식 사용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격 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전기기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전기기기나 혹은 또 이제 멀티탭에 전선 부분이 벗겨짐이 있는지 혹은 또 심한 구부러짐이라든지 눌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습기나 물기가 많은 이런 장소에서는 오히려 이제 방수용 이런 멀티탭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정 내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자동 차단기 잘 작동하는지 점검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의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